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3강째 3주차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할 시인은 루이스 그릭입니다. 우선 시인의 전반적인 정기적 사실들에 대해서 짧게 하고 시로 바로 들어가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좀 기기가 손이 익질 않아서 늘 또 제 모니터 화면도 바뀌고 미인인가요? 1968년대네요. 예, 그때 한참 이렇게 미모이신데다가 그래서 이제 시낭독회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장면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 사진입니다. 멋있는 사진만 골라와서 그럴 거예요. 지금 그리고 1992년도에 나왔고 1993년도에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시집 야생 붓꽃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와일드 아이리스의 표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999년 비타노바라는 시집으로 벌링겐 상을 탔네요. 네. 잠깐 여러분 흥미 조금 돋으니라고 표지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1943년생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원로 여성 시인들 40년대 있으시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뉴욕 태생이고 아버지가 헝가리에서 이민을 오셨네요. 네, Jewish 유태계이고요. 그다음에 롱 아일랜드에서 성장했고 에너렉시아라고 하는데요. 거식증이네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 사실 중에 좀 주목할 만한 사입니다. 이제 체중이 불까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못하는 이런 건데 에너렉시아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이렇게 혼란을 겪었던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등학교 이름입니다. George W. Hewlett High School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 때문에 치료받을 목적으로 학교를 안 나가게 되는 그런 경력이 있네요. 이제 뉴욕이고요. 네. 그래서 psychoanalysis 이렇게 이제 심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주목할 사실은 심리 치료를 한 7년여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요? 이제 그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어떤 자아에서 뭐라 할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냈다고 할까? 거기에서 또 시적 자아, 자신의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자신의 자아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의식했던 시인 같아요. 이런 것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을 또 들어갔는데요. 다시 그 에너렉시아 그 질병 그것 때문에 또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유년 시절부터 그런가 하면 아주 불행했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부모님들도 유복하셨던 것 같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이 어린 소녀에게 이제 문학적인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많은 지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격 자체가 어떤 타협하거나 일반적으로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중, 군중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거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콜롬비아 대학에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대학도 졸업을 하지 못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따로 이제 글 쓰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또 스탠리 쿠니치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예, 이제 2000년대까지 살아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자기가 직접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 대표적으로 이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 살고 있고 지금 현재 에일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이죠? 에일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도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많은 상을 탔어요. 있는 상은 다 탄 것 같아. 유명한 상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상 앞으로 시 읽어갈 때도 좀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에너렉시아 너보사 해서 아까 그 거식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심리 치료를 받았었다고 그랬는데 한 7년여 거기에서 했던 경험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One of the great experiences of my life. 내 생에서 가장 좋았던 위대했던 경험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It helps me to live and it taught me to think.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는 법, 살아가는 법을 그걸 통해서 배웠고 또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생각하는 법. 뭔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탠리 쿠니치 사람이죠. 이제 큰 영향을 자기의 멘토 이렇게 아예 내놓고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신가요? 시집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한 12권, 13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글에 보면은 또 12권이라고 어디를 보면 13권이라고 막 이렇게 되는데 또 이분들은 챕북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다 이렇게 뭐랄까 책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어서 뭐라고 하기 어려운데 정식 시집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제 지인들에게 한정본 찍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것을 형사 다시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그런 형태인 건지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12권이다 그래도 막 14권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1968년에 이제 최초 시집 Firstborn 이렇게 나옵니다. Descending Figure, Ararat, The Wild Iris 이렇게 나와 있죠. 1992년. 근데 이제 그 후로도 쭉 이어지죠. 예. 아까 볼링겐상을 수상했던 비타 노바도 있고요. 네. Faithful and Virtuous Night, 요 2014년. 여기까지는 제가 시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 시집도. 자, 이렇게 보면은 산문집으로 Proofs and Theories, Essays on Poetry 이렇게 이건 제가 이제 논문 쓰는 과정에서 많이 참조했던 산문인데 이건 그냥 17년 나왔는데 가지고는 있어요. 사놓고 집에다 모셔놓고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American Originality, Essays on Poetry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수상 경력을 좀 보니까 그냥 대표적인 것만 쭉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볼링건 프라이즈, 퓰리처 프라이즈, 요 US Poet Laureate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개관시인이라는 게 제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미 하원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 사서가 이렇게 관장하는 걸로 이렇게 그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도서관 사서하고는 역할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일종의 지원을 받으면서 저 직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직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마다 다르는데 무슨 일을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시의 부흥 뭐 이런 걸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US Poet Laureate 그 자리는 그러나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경력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판정되는 사람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다루는 시인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누가 이 캐리커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바로 C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는 이런 식으로 만졌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야생벚꽃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네. 와일드 아이리스, 야생벚꽃.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으로 보시는 게 눈에 더 잘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기는 한 줄 한 줄 하기는 이게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또 이렇게. 짧은 시니까요. 같이 한번 보죠. At the end of my suffering, there was a door. Hear me out. That which you call death, I remember. Overhead, noises, branches of the pine shifting, then nothing. The weak sun flickered over the dry surface. It is terrible to survive as consciousness buried in the dark earth. Then it was over, that which you fear, being a soul and unable to speak, ending abruptly, the stiff earth bending a little. And what I took to be birds darting in low shrubs. You who do not remember passage from the other world, I tell you, I could speak again. Whatever returns from oblivion, whatever returns from oblivion, returns to find a voice. From the center of my life came a great fountain, deep blue shadows on azure sea water. 지난번에 시를 그냥 급한 마음에 읽느라고 그냥 행행 잘라버렸더니 사실은 시라는 게 전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시는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낭독하고 읽는 것인데 방금도 엉겁결에 하느라고 제대로 호흡도 못 싣고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읽으실 때는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죠. 이해하기 전에 소리내서 한번 마음속으로 읽더라도 이렇게 쭉 소리내서 읽어보고 중간중간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호흡을 한번 쭉 밀고 나가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읽었던 조리 그레이엄의 시 같은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하고 아주 비슷해요. 서정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통적 형태에 굉장히 가깝고 짧고 그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또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이제 읽은 건 치고 한 행씩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the end of my suffering, there was a door. 고통 끝에 문이 있었어요. 시를 이렇게 시작하기는 만만치 않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갑니다. Hear me out.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콜론이오죠. That which you call death. call A, B. 그러면 A를 B라고 부르다. 뭐 그런 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지금 death로 가 있는 거죠. 당신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것. I remember. 나는 기억한다. 굉장히 심플하죠. 모르는 단어도 없고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뭔 소리 하려고 그러는지 약간 궁금하죠. 아직 끌고만 가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이 죽음이라 부르는 것을 기억해요. Overhead noises, branches of the pine shifting. Period. 문장이 이렇게 주어 동사 형태로 딱 이런 식이 아니라 던져놓고 말았죠. 그래서 overhead 머리 위에서 부사죠. 머리 위에서 noises 소음들이 있는데 branches of the pine shifting 소나무가 움직이면서 내는 소음들 그리고 마침표 찍었어요. Then
nothing. 그리고 아무것도. 저것도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문장이지만.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the weak sun flickered over the dry surface. 희미한 연약한 햇살이 마른 표면 위에서 반짝거렸다? 깜빡였다? 머리 위, 소음들, 소나무 가지들이 움직이는 소리들. 그 후에 정적, 연약한 햇살이 마른 표면 위에서 깜빡였어요. 저는 참 좋았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모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 간단한 몇 개의 단어로 내 손을 잡고 쭉 멀리 끌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디로? It is terrible to survive as consciousness buried in the dark earth. 약간 주제의식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알기는 더 쉬워지는데 조금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survive, 살아남는다. 좀 강렬한 단어죠. as consciousness. 이런 단어 우리 시에다 잘 안 쓰잖아요. 의식. 이렇게. 그리고 어두운 땅 속에 묻혀 있는 의식으로서 살아남는 것은 무지막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 묻혀 있다, 죽음 속의 삶 속의 죽음, 이런 주제는 T.S. 엘리엇이나 그 이후에 다른 시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주는 신선함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제는 T.S. 엘리엇이 썼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다루냐가 문제가 되겠죠. Then it was over. 아니 뭐가 끝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끝이 났다. 그게 끝이 났다. That which you fear, being a soul and unable to speak.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것, that which you fear. 카머가 오고요. 그걸 아마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어 반복처럼. Being a soul and unable to speak. 그러니까 하나의 영혼이면서 또한 말할 수 없는 상태, be able to에 걸리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같이 묶어놨어요. 영혼이면서,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이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끝났다는 것 같아요. It was over. 그리고 앞에 걸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Ending abruptly. 그런데 갑작스럽게 끝나요. 갑작스럽게 끝나고. The stiff earth bending a little. 이것도 ending, bending, 이렇게 문장을 쫙 펼쳐져 보지 않고 말아버리죠. 자꾸 이렇게. 그 흐름이 있어요. 어떤 감정의 흐름이. 쭉 펼쳐져갖고 한 다로 끝냈으면은 편한다고 해야 되나 쭉쭉 펼쳐질 텐데 이게 좀 말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프도 이 경직된 이런 뜻인데 잘 안 맞아서 잘 찾아보면은 강한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직된 흙이 약간 휘면서 이렇게 돼요. 살짝 감춰져 있거든요. 살짝 감춰져 있어요. 이게 누가 땅 속에 묻혀 있다 땅을 깨고 나오나? 누가 산 사람처럼 매장을 해버린 모양이죠. 이제 매장된 사람이 뭔가 힘들게 땅을 파고 나오나? 이런 느낌이 들죠. little. And what I took to be birds darting in low shrubs. 여기서도 dart 이렇게 동사로 써도 되거든요. 근데 darting 이렇게 또 끝냈어요. 그래서 내가 take A to be something, A를 B라고 생각했다. 이런 정도 구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새라고 여겼던 것이 낮은 관목숲에서 dart,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있다가 아니라 있는 이 정도로 끝을 냈어요. 그때 끝이 났어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말할 수 없는 상태가 갑자기 끝나고 딱딱한 땅이 약간 휘었어요. 그러자 내가 새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낮은 관목들 속으로 돌진했어요. You who do not remember passage from the other world, I tell you, I could speak again.
유를 거의 혹격으로 처음에는 you who do not dream 뭐 이렇게 읽었는데 보니까 뒤에 또 유가 나오죠. 그래서 약간 혹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세상으로부터 from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 같습니다. passage from the other world.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저 세상에서 돌아오는 길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대. I tell you. 그대에게 말하노니 I could speak again. 나는 다시 말할 수 있노라. 근데 can이라고 안 하고 could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가정법 형태인 것 같아. 말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올라온 사람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같아요. 그리고 콜론 whatever returns from oblivion returns to find the voice. 그러니까 이 망각으로부터 되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돌아와서 목소리를 찾지. 목소리를 찾기 위해 찾아오지. 뭐 어떻게든 이렇게 됩니다. 저 세상에서 돌아오는 통로를 기억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말하지요. 내가 다시 말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이게 좀 의도적으로 요 코드를 한번 살려보려고 한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망각에서 되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되돌아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결연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힘들게 그 망각의 세상에서 제 세상에서 이렇게 이 세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그 목적은 목소리를 찾는 것하고 관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 같고 뭐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뭐였죠? 아직도 안 끝났네요. 나 끝난 줄 알았네. 한 줄 계속 더 봅니다. From the center of my life came 덧치돼 있죠. 아주 전형적인 덧치죠. 내 삶의 내 생명의 가장 한 가운데서 came 온다. 주어가 뒤에 있습니다. A great fountain 위대한 샘이. 주제의식이 돋보이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A great fountain을 설명해 놨죠. Deep blue, shadows on as a sea water. 이 짓을 잘해 시인들이. 가장 핵심에 도달했으면 우리한테 명쾌하게 뭘 딱 적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걸 비유법으로 대체해 놓고 훅 던져버리죠. 이렇게. 그러면서 또 다 끌고 가서 잘 단정하게 예쁘게 만들었고 살짝 내놓고 뒤로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뭔가요? 내 삶의 내 생명의 한 가운데서 커다란 샘이 하나 왔어요. 샘이 솟았다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근데 그 샘의 모양이 deep blue, deep blue 뭐 영화 이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이제 shadows를 쓰시가네요. 그래서 deep blue shadows 그늘인데요. 짙은 청색 그늘인데 어디에 드리워져 있죠? 다시 as도 하늘에다 주로 쓰는 말이에요. 이것도 푸른색 비슷해요. as a sea water.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담청색 바닷물에 얹힌 심청색 그림자들. 이게 뭐죠? 그래서 아주 힘들게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 망각 가운데서 저 내 안 생명 가운데서 뭔가 한 샘이 솟아올랐는데 그걸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이렇게 했죠. 담청색 바닷물에 얹힌 심청색 그림자들. 이것만 떼놓고 우리 보고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은 글쎄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메타포예요. 왜 그랬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느껴보려면 이 시를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서정시의 화자는 이제 시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도 우리도 요즘은 시인 자신과 시적 화자는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하고 많이 비슷한 듯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아를 쉽게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드린 글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이 시인이 그게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좀 훔쳐볼 수 있는
배워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는 이제 표제시인데요. 이 시가 실려 있는 시집이 바로 붓꽃. 지금 여러분 여기 있네요. 여기. 여러분 보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 시집을 받았을 때 그냥 읽었거든요. 그래서 방금처럼 아니 뭐 망자가 돌아왔나 이렇게 읽었어요. 이 시의 화자가 누군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이 시의 제목이 뭐예요? 붓꽃입니다. 지금 꽃이 화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과 시인 자신, 시의 목소리하고 시인 자신을 동일시 우리가 쉽게 하니까. 그래도 꽃이라고는 또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나는 아니지만 나와 유사한 경험을 하는 다른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꽃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시에 아이리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꽃들, 식물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평자 자신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시집을 놓고 보면은 세 개의 주된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꽃이에요. 그 꽃이 누구에게 말을 건네느냐 하면은 시인이죠. 근데 시인이 이제 꽃하고 연관되니까 정원사의 역할처럼 되죠. 그래서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면서 시인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꽃의 목소리가 하나 있고요. 아이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드너 포이트이겠죠. 그 시인, 자신 시인이지만은 시인으로서 등장하지 않죠. 정원사죠. 그러나 이제 시인의 위치에 있는 정원사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어떤 신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어떤 존재. 이렇게 돼요. 이런 세 개의 목소리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시인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라고 할까? 그런 관점에 서는 것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익숙해 있잖아요. 19세기에 이제 시인들이라고 하는 게 그 프로핏이잖아요. 애언자이고 네이머, 이름을 부여하는 자이고 unacknowledged legislator, 뭐 비공인 입법자이고 이게 이제 19세기적 이제 낭만주의 시인에 대한 정의예요.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위치에 있고 우주의 중심에 있고 상상력을 통해서 만물을 꿰뚫어보고 막 그냥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더니즘에만 올라와도 그것을 넘어서려고 모더니즘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나 영국 시의 역사에서는 로맨티시즘에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그 경계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20세기 이후에 시를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려고 하는 거. 시인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자기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오히려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뭔가를 제시하거나 그리고 자기는 숨으려고 하고 이미지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상황에서는 이제 모더니즘 수입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현대시가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낭만주의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다 한꺼번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대나무로 치면은 하나의 마디가 있고 하나의 마디가 있고 이렇게 마디가 구분이 분명해서 좋은데 우리는 그냥 다 엉겨져 버렸다. 이제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시인이 스스로 자아를 좀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런 건데 시를 보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만 요건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서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뭘 어떻게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이 시와 관련해서?
조금 오늘 기계 장치가 제가 좀 서투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려는 주제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Untrustworthy speaker. 요거 여러분은 요걸 들고 요걸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은 신뢰할 수 없는 화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건 좀 길어서 제 읽으려면 또 시간 많이 잡아올 것 같아서 조금 느낌을 살려서 한 3년까지만 제가 한번 낭송은 못 되고 한번 읽어보죠. Don't listen to me. My heart is broken. I don't see anything objectively. I know myself. I've learned to hear like psychiatrists. When I speak passionately, that's when I'm least to be trusted. It's very sad, really. All my life, I've been praised for my intelligence, my powers of language, of insight. In the end, they're wasted. 이 시의 제목을 보면은 이 화자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스피커 여기서 이제 시적 화자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적 화자를 두고 그래서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믿지 말라 이런 언급이라는 게 뭐냐? 이것이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징적인 태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Don't listen to me. 내 말 듣지 마세요. 날 믿지 마세요. 내 말 듣지 마세요. My heart is broken. 근데 이건 또 왜 이런 말을 하죠? 내 심장이 깨져 있어요. I don't see anything objectively. 나는 아무것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또 갑자기 objective란 말이 나오죠? 약간 철학적인 용어로 갑자기 감정적인 이야기 하다가 My heart is broken. I don't see anything objectively. 예. 이게 조금 이 사람이 말하려는 포인트가 뭔가 좀 다른가? 약간 여러분 계속 한번 보시죠. I know myself. 난 나를 아른다. I've learned. 내내 배워왔어요. To hear like psychiatrist. 아까 정신 분석학자처럼 듣는 법. 듣는 법. 정신분석 심리 상담할 때 그 사람 딱 앉아서 말씀해 보세요 하고 자기는 카우치에 앉아서 편히 누워서 말씀해 보세요. 계속 듣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분석학자가 자기 주장을 막 환자한테 펼치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 들을 거예요. 끊임없이 들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든 하라고 들을 거예요. 그래서 I've learned to hear like a psychiatrist. 뭔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 이야기인데 When I speak passionately, that's when I'm least to be trusted. 내가 지금 내가 열내갖고 막 이야기하죠. 그때야말로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때다. 이건 또 뭔 소리죠? 처음에는 진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가보면은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찾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난 내 자신을 안다. 나는 정신의학자처럼 심리상담사처럼 듣는 법을 배웠다. 내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뭔가 신뢰를 가졌을 때 신념을 가졌을 때 이거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다. 이것이 맞다라고 할 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되지 않나요? 내가 진짜 믿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을 믿어야지. 그걸 안 믿으면 어쩌게. 그런데 그럴 때야말로 당신은 나를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뭔 소리죠? It's very sad, really. 이건 아주 슬픈데, 진짜 슬픈데. 내 일생을 all my life I've been praised for my intelligence. 똑똑하다고 칭찬받았어요. My powers of language. 언어를 아주 잘 다룬다고 해서 또 칭찬받았어요. Insight. 통찰력이 있다고 칭찬받았어요. 근데 in the end they're wasted. 그거 다 쓸모없다. 결과적으로. 무슨 소리죠? 이거 공부 잘하는 사람이죠, 이건. Intelligence, power of language, insight. 공부 잘하는 거죠. 근데 공부 잘해봤자 소용없다 소리 같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아주 슬픈 일이에요. 일생 동안 똑똑하다고 말 잘한다고 꿰뚫어 볼 줄 안다고 칭찬받아 왔어요. 결국엔 그런 것들 헛되고 말았죠.
I never see myself. 저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쪽에 I know myself라는 구문이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을 알아요. 이렇게 있죠. 근데 know란 말 대신에 see myself를 썼네요. I never see myself. 나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한다. Standing on the front steps, holding my sister's hand. 마침표를 찍었네요. That's why I can account for the bruises on her arm where the sleeve ends. 형광 계단에 언니의 손을 잡고 서서 결코 내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녀의 소매 끝 팔뚝에 왜 상처 자국이 있는지를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쭉 읽고다가 여기서 멈춰갖고 뭔 소리인지 몰라서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 뭔 소리지 이게. 근데 요거는 한 바퀴 돌아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태어나면서 돌아가신 분 같아요.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언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다. 정신병자는 아니겠지만 정신병적인 그런 어떤 정신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시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언니의 죽은 언니 태어나면서 죽었어요. 같이 생활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기억 속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형광 계단에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환상이면 환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언니의 손을 잡고 현관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언니의 손을 보니까 이 소매가 끝나는 이 손목에 상처가 나 있어. 상처가 나 있어. 근데 내가 그거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상상이 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이제 하려는 이야기죠. 내가 설명할 수 없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는 I never see myself 때문에 그래. 나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해요. 이런 말이에요. 조금 복잡해졌어요. In my mind, I'm invisible. 자꾸 I never see myself 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보이지 않아요. 자꾸 내가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없다. 내가 내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요. 그게 내가 위험한 이유지요. That's why I'm dangerous. People like me who seem selfless, we're the cripples, the liars, we're the ones who should be factored out in the interest of truth. 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selfless는 이제 뭐 selfish에 대비되는 말로는 이타적인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뜻이겠지만 지금 앞뒤 맥락으로 보면은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No self. 자아의 중심이 없어요. 내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없으면 씻을 수 있나요? 자아 없는 걸 가르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개념에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뭐 낭만주의가 어떻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은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계통이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쭉 있어요.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 경우에도 그 편집글 중에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보내는 편집글 중에 그러니까 전문 이론도 아니에요. 편집글 중에 간단히 몇 줄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대단히 위대한 시인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부정적 수용 능력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정의를 시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 이성에 근거해서 어떤 결론에 재빠르게 이르지 않고 불확실성 속에 불확정성 속에 모호한 속에 혼돈 속에 오래 처해 있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셰익스피어에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위대하다. 존 키츠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대문자로 앞에다 탁 써가지고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이런 말을 했어요. 자아가 없다는 얘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표현할 때 너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 너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너희가 저 핵심이 뭐야? 막 이런 훈련을 받았잖아. 그래서 자기 주장을 찾고 자기 생각을 찾아가도록 요구를 받았는데 지금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야. 네 생각이 없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막 이런 거.
그리고 아까 그 정신의학자가 환자하고 상담을 할 때 그 정신의학자가 갖는 태도예요. 자기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면 환자를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 없게 돼요. 환자를 이해하려면은 자아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 말로 정치인들이 하는 시쳇말로 하면 마음을 비운다 그러죠. 마음을 비운다 그러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제가 이 시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니까 키치까지 끌어들였어요. 이제 키치의 편집글을 또 뒤져다 보면은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내가 어린이들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한번 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내가 어린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새에 앉아 있었더니 옆에 있는 어린이가 무슨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자아가 없거든. 그 이야기 들으니까 골이 훅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아이에게로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 요 정도가 돼야 시인의 자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적 자아가 없는 거, 요걸 대놓고 막 그냥 그 문장 속에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요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자아를 없애려고 하느냐? 자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있어야 자기의 기준점이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점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게 배경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기 시에 등장한 건 아니고 영시의 역사 속에는 이제 전반적인 건 아니라도 그 흐름이 면면하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파악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보이잖아요. 그게 내가 위험한 이유지요. 자아가 없어 보이는 나와 같은 사람들. 우리는 불구자이고 거짓말쟁이에요. 불구자이고 거짓말쟁이. 약간 사실은 자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불구자고 거짓말쟁이인 거죠. A라는 친구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따라가 줬어요. B라는 사람을 A와 B가 싸우고 있는데 B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B 사람들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이야기 또 들어줬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되죠.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서 빤 맞게 되죠. 양쪽에서 빤 맞아. 내가 나쁜 놈이 돼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 소신도 없는 놈, 나쁜 놈 이렇게 돼요. 불구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죠. 자아가 없는 사람. 여기 자아가 없어 보이는 나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여기를 나쁘게 말한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자아가 없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가 조금 진리를 위해 제외되어야 할 자들이 우리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세세하게 내가 못하니까. 자, 여기 보면은 When I'm quiet, that's when the truth emerges. A clear sky, the clouds like white feathers. 아까 하던 짓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고요할 때, 그때가 바로 진리가 나타나는 때이다. 이게 지금 진리의 모양이에요. 근데 진리가 뭐라고 안 하고 메타포, 비유로 하나 또 써놓고 나가버렸죠. 여기서는 청명한 하늘, 그리고 흰 섬유와 같은 구름. 아름다운 거죠. 깨끗한 하늘에 하얀 천 같은 구름이 떠 있어요.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게 진리라고 했어요. Underneath, 그 아래 a little gray house. 자그마한 예쁜 귀여운 회색빛 집이 있는데요. Azaleas red and bright pink. 있고 또 하나 azaleas는 이제 곧 피겠네요. 진달래 꽃입니다. 근데 red and bright pink 색깔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이걸 참 고민하다가 빨강에서 밝은 분홍까지 진달래 꽃들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색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붉은색 계통에서 bright pink 요 사이에 여러 있는 요 복수형이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이게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기서부터 청명한 하늘, 하얀 섬유 같은 하얀 천, 하얀 섬유 같은 구름, 그 아래 작은 회색집, 빨강에서 밝은 분홍까지 진달래꽃들. 이제 진리가 출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뭐라고 규정하는 건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quiet죠. 여기에 대비되는 말은 아까 passionate란 말이 있었어요. 내가 열정적일 때, 그러니까 뭔가 꽂혔어. 이게 진리야. 내가 뭔가 깨달았어. 그랬을 때 막 열을 내서 자기 주장을 막 펼치게 되겠죠. 그때가 내가 제일 신뢰할 수 없을 때야. 내가 조용한단 말은
그러니까 내 자아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네, 마음이 비워진 상태입니다. 고요한 겁니다. 그런 상태야. 그래야 진리가 드러나.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은 뭐가 와서 나한테 담기는 거죠. 내가 마음을 열어놓으면은 세상에 내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근데 그 세상에 내 안에 담긴 세상을 내가 명쾌하게 이해하려면은 다시 내가 중심을 가지고 그걸 의미를 파악해서 규정하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열정적이 되어버리죠. 나는 조용하지 않아요. 내가 막 주장하게 되어버리죠. 그때는. 그러니까 고요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 딱 비워지면은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 세상은 규정되지 않은 채로 들어오는 가가 한다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하면서도 모호한 거야. 균형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하면서도 불분명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밖에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f you want the truth, you have to close yourself to the old daughter, block her out. 당신이 진리를 원한다면 더 나이든 딸에게 당신 자신을 닫아 걸어야 해요. 아, 이게 뭔 소리지 또? 더 나이든 딸, 이게 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냥 제 식으로 그냥 해버리면 언니예요. 죽은 언니. 그러니까 엄마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더 나이든 딸, 그러니까 나의 언니죠. 나의 언니. 더 나이든 딸. 엄마의 관점에서 보니까 딸이고. 그래서 엄마, 당신이 진리를 원한다면 태어날 때 죽은 나의 언니, 당신의 첫째 딸에게 당신 자신을 닫아 걸어야 해요. 딸이 죽었어. 엄마가 그걸 닫아 걸 수 있나요? 가슴에 있죠. 가슴에 있죠. 가슴에 있죠. 가슴에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은 마음을 닫힌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바라보기 어렵죠. 결국 거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리를 원한다면 더 나이든 딸에게, 여기서 진리란 말은 그러니까 또 좀 약간 불친절한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쓰이고 저런 맥락에서 쓰고. 그러니까 차라리 당신이 세상을 당신의 어떤 감정의 상태에서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면 이 정도 하면 좀 더 말이 맥락이 더 맞아요. 근데 그게 진리는 또 진리죠. 당신이 진리로 한다면 더 나이든 딸에게 당신 자신을 닫아 걸어야 돼요. 드디어. 자, block her out. 아주 단호한 말이죠. block, 딱 쳐버리는 거. 쫓아내고 닫아. block her out. 콜론. 여기 나와 있죠. When a living thing is hurt like that, in its deepest workings, all function is altered. 살아있는 것이 그 가장 깊은 작용들에서 그처럼 다치게 될 때 모든 기능이 바뀌지요. 상처에 대한 이야기, 상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자기도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지만 엄마도 이제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걸 이제 같이 끌어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게 되면은 안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세상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려면은 당신을 다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 특히 과거에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라야죠. 이거 정신과 치료 아니에요, 지금? 치료법, 이럴 것 같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서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That's why I'm not to be trusted. Because a wound to the heart is also a wound to the mind. 그것이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것은 또한 마음에도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멋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시의 화자도 가슴에 상처를 입은 거죠. 일단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서 또 정신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존 키츠가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부정적 수용 능력을 이야기했을 때는 예술가의 정신 작용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물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보려면은 당신의 좁은 소견, 당신의 주관적 감정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휘둘려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지 마라. 마음을 비우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라.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관돼 버리죠. 예. 그래서 그 상처를 받으면은 정신이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우니 자아를 비워야 된다, 자아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돼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것들이 있다.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